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해 사태에 더해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해상업계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수준의 호황기가 온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 이후 처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산그룹이 계열사 분할과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지주회사 두산과 두산로보틱스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부도를 맞은 건설사는 20곳으로 작년의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홍해 사태가 길어지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주요 해상 길목인 수에즈 운하 통행 불가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 운임도 크게 오르며 해운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홍해 사태 장기화가 해운업계 실적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태 이후 선박들은 주요 경로인 수에즈 운하 대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우회하고 있는데 왕복 기준 3에서 4주 이상 시간이 더 소요돼 전체 운송 가능량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요에 해당하는 화물 운송량도 늘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오는 8월부터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 부과 전 화물 운송과 계절적 성수기 영향에 따라 화물 운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해상운임 상승세도 심화됐습니다. 실제로 해상운임 가격 추세를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 4월 1,770포인트에서 지난 5일 3,733포인트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약 2,110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이에 해운업계의 실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HMM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5%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해운사 머스크는 올해 영업 전망치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당초 2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다 1억에서 30억 달러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을 바꿨습니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코로나19 때와 비슷한 수준의 호황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변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긴축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검토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둔화세를 보였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까지 떨어졌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 긴축 통화 정책 유지로 물가 안정을 이뤄냈다는 평가도 내놓으며 하반기 현 물가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인 2.6%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내놨습니다. 금통위 내부적으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1명만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금통위원 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해는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 부동산 PF 리스크가 맞물리며 금융 안정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유심히 보고 있다며 지난 5월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8월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문제와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4분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는 2026년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등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기업가치 제고 전략 방향 및 2차전지 소재 사업 고도화 전략을 소개하는 포스코그룹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우선 철강 사업 부분에서 인도와 미국 지역에 상공정 투자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저수익 자산을 구조 조정해 자산 운용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2차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캐즘을 적극 활용해 우량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략에 맞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불용 자산 등에 관한 120개의 구조 개편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까지 구조 개편 대상의 97% 이상을 속도감 있게 완료해 약 2조 6천억 원의 현금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입된 현금은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재투자와 주주 환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두산그룹이 계열사 분할과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클린에너지와 스마트머신, 첨단 소재 등 3대 축을 통해 회사의 성장을 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와 주가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두산그룹이 사업 재편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골자는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인 로봇 분야를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두산밥켓은 매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산로보틱스를 향한 증권가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연간 10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두산밥켓이 자회사로 편입되면 두산로보틱스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올라서게 될 전망이라며 북미 시장의 영업적 시너지와 고객 접점 확대, 재무적 안정성 확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는 지주사인 두산의 수혜도 점치고 있습니다. 향후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켓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을 두산과 일반 주주에 현금 배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별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DS투자증권은 두산이 보유한 자사주 18%를 밸류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두산그룹이 로봇 산업에 힘을 실는다는 소식에 엔젤 로보틱스 등이 상승하며 한동안 주춤했던 로봇주에도 온기가 퍼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크게 오르는 공사비와 쌓여가는 미분양 등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건설사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까지 부도난 건설사는 20곳으로 작년의 2배 수준인데요. 업계에선 건설사 부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사는 20곳.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 수와 비슷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사가 7곳, 전문건설사가 13곳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광주, 경북에서 각각 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40건으로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39%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도 1,021건에서 1,088건으로 6% 정도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건설 경기 속 공사비가 크게 오르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중소건설사들이 경영난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게 있고 분양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악재가 겹치고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실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2,129가구로 전달보다 0.2%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13,230가구로 같은 기간 2% 증가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역에선 청약도 미루고 있는 상황. 업계에선 청약시장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로 부도와 폐업 건설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다음 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거래소들은 해킹이나 파산 등에 대비해서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도 가상자산 보험을 내놓기 위한 마지막 심사 단계만 남은 상태입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보험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보험은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장 상품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3곳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보험상품 공통약관 심사 신고를 했습니다. 당국의 승인 속도에 따라 보험상품 출시는 법 시행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앞서 금감원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가상자산 보험 상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법 시행일에 발맞춰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보험 대신 준비금을 쌓을 수도 있어 보험 가입 수요는 미지수인 상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의 5%, 200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 대신 준비금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사고액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는 만큼 준비금 적립이 무의미할 수 있다며 보험 상품의 보장 규모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0,000개가 털렸다. 그러면 거의 1,000억에 가깝거든요. 이쪽은 사고가 나면 그렇게 이제 큰 사고가 나는데 그럴 경우에 보험금에서 얼마까지 책임을 져줄 것이냐.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지난달부터 원유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죠.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은 국산 우유 대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수입 멸균 우유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원유 가격을 놓고 낙농가와 유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낙농진흥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쉽게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에 협상 기간까지 연장한 상황.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전년과 비교해 44원 오른 리터당 1,003원. 반면 음용유 사용량은 2% 줄어든 169만 톤. 원유 가격은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적용으로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는 만큼 이번 협상은 리터당 0원에서 26원까지 인상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현재 리터당 1,084원인 음용유 원유는 협상 후 1,110원까지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우유 소비자 가격, 가공식품 가격 인상까지 연결되는 만큼 유업계는 동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가 늘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낙농가의 입장도 팽팽한 상황. 상황이 이렇자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수입 멸균 우유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온 고압에서 살균해 미생물을 제거한 멸균 우유는 소비 기한이 더 길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
실제 지난해 수입량은 3만 7천여 톤으로 3년 전보다 227% 늘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가성비를 내세우며 수입 멸균우유를 직접 매입까지 해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CU는 이달부터 독일 올덴버거의 멸균우유 1리터 2종을 2,000원대 초반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미 2월부터 폴란드산 멸균우유를 직소싱해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저렴한 수입 멸균유가 원유 등급 확인이 어려워 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번 원유 가격 협상에 촉각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오늘 사전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 Z 플립 6와 갤럭시 Z 폴드 6에 대해 최대 24만 5천 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8만 원에서 24만 5천 원, KT는 6만 원에서 24만 원, LG유플러스는 6만 6천 원에서 23만 원입니다. 유통업체 등이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은 최대 3만 6,750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같은 지원금은 유동적이라 사전 판매 개통일인 19일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전 판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예약 구매자 개통은 오는 19일, 공식 출시는 24일입니다. 세찬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어 편의점까지 비를 맞으며 뛰어간 경험 누구나 있을 텐데요. 요즘은 퀵커머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우산을 배달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GS25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에 따르면 장마철에 들어선 최근 우산 배달 매출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던 기간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퀵커머스는 주문 후 한두 시간 내에 배달해주는 전자상거래의 한 분야를 의미하는데요. 원래는 도시락이나 간편식, 간식류, 신선식품 위주로 전개됐는데 최근에는 퀵커머스로 주문하는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산 배달 급증에는 올여름 기상 변화가 특히 심해 일기예보가 틀리는 날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 선물하기가 럭셔리 선물 전문관 럭스를 통해 고가 명품 온라인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판매 상품에는 수백만 원대의 가방도 있는데요. 카카오 선물하기가 럭셔리 브랜드관에 힘을 쏟는 이유는 한국이 명품 업계에서 알아주는 큰손이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1인당 명품 소비는 세계 1위이고 주된 소비자층은 20대에서 30대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사치품 브랜드들은 카카오 선물하기가 가진 MZ세대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로서는 명품 판매를 통해 매출 규모를 늘리고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카카오 선물하기 단독 상품을 출시하고 신상품도 선물하기에서 먼저 소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백화점이 메인이던 명품 시장도 조만간 온라인으로 넘어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 볼 때 뭐가 제일 싼지부터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성비가 좋은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PB 상품 시장이 전년 대비 11.8% 성장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1.9% 성장에 그친 전체 소비재 시장 성장률보다 약 6배 높습니다. 과거 PB 상품은 값은 싸지만 품질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최근 PB 품질 개선에 성공하는 유통사들이 많아지면서 PB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통사 입장에선 PB가 외부 브랜드 제품보다 마진율이 높아 앞으로 더 많은 PB 상품을 진열대에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스킨라빈스가 구글 플레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이스크림인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 맛을 개발했습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이용해 기획 개발한 레시피에 베스킨라빈스의 기술력을 더해 제품을 탄생시킨 건데요. 이번 협업은 AI 등 IT 기술을 경영에 접목하는 브랜드 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올해 2월부터
AI를 이용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베스킨라빈스 AI MPD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에 챗GPT를 활용해 오렌지 얼그레이 메뉴를 선보인 데에 이어 이번엔 제미나이를 이용해 트로피컬 썸머 플레이 맛을 만들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는 15일 서울 양재동의 워크샵 매장에서 이 제품 런칭 행사를 여는데요. 소비자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오는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사 합병이 성사될 경우 자산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위기에 놓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성 SDI가 성균관대학교와 배터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공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과 졸업생은 삼성 SDI 입사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한은행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외환거래 특성을 분석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 외화송금을 탐지하는 외화송금 탐지 프로세스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외환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전국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전남과 경남, 제주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일요일인 모레 전북과 경북 남부에까지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에는 50에서 100, 많게는 150mm 이상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에는 30에서 80, 남해안은 12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에는 모레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은 오늘 낮보다 기온이 4도가량 올라 33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낮 한때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며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내외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인천 31도, 서울과 춘천 33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울진 19도, 속초 22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2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전남, 경남도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대구 31도입니다. 서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는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전라, 경상, 제주에 비가 그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